좀 특히 감찰 조사 관련해서 요즘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강남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재경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많이 오거든요. 감찰 조사를 처음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찰 조사 시작하기 전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감찰 조사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감찰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찰은 사실 그 지휘관의 직속 감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수사 기관은 아니에요. 군대는 이제 법률상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사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옆에 아주 멋진 차가 있습니다. 그 이제 법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조사하는 기관이 딱 두 군데인데, 그게 이제 군사 경찰에 있는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부서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검게 나오지? 그리고 이제 법무부거든요. 법무부에서는 알다시피 이제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이제 곳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이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올해 아주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 없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딱 두 군데예요. 근데 감찰은 뭐냐면은 이제 감찰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 이런 그 상급 지휘관들, 일정 계급 이상의 이제 지휘관들이 자기가 이제 관할하는 부대에 어떤 비위 사실 같은 게 있는지, 경찰에도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찰하는 공무원 조직의 감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그 지휘관의 직속 기관으로서 지휘관이 이제 지시를 하면 비의사실 식별하고 대신해서 이제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휘관 보좌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이러이러한 신고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선고충위원회 같은 기관은 인사처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선고충위원회는 이제 인사에 있는 부서에서 그거를 이제 관할을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물론 이제 법무부가 아닌 데서 할 때는 징계도 담당하긴 하지만, 수사를 이제 조사를 하거나 문답서 또는 진술서, 진술 조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에요. 요즘 그런 업무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감찰에 그런 사건을 맡기거든요. 신고가 들어갔다, 1303 국방 헬프콜에 신고가 돼서 이게 지휘관께 들어갔다. 그럼 지휘관이 이거 문제 있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찰에 이제 조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인사에서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지휘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휘관 허락을 받아서 감찰이 이제 조사를 의뢰하는 거죠. 수사가 아니라 조사. 그러면 이제 감찰에선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신고한 또는 피해자, 참고인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피조사자도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조사가 아주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신고한 내용이 맞냐 그런 거 확인하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감찰에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감찰 그 업무를 하시는 분도 그런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조사 업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본인들이 작성한 그 문답서를 통해서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게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항변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은 그 필요성을 판단을 하려면 일단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이거를 신고 내용이 징계나 어떤 형사나 이런 걸로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유의미하게 판단을 달리하게 되는 사항이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신고한 내용들 중에, 군대에서 신고가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경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경미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법적으로 판단을 할 때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력한 범죄다 이러면 누가 봐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항변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좀 경미한 범죄, 또 위법성이 작은 행동, 그리고 주변에서 고려할 만한 상황이 많은 걸수록 좀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그 행동의 어떤 사회적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이게 법률적 의미도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려면 그 요건을 알아야 되는데 뭐 판례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점에 사관을 해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아주 다양한 경우들을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뭐 그거가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감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뭐 피해자나 신고자 또는 제3자 목격자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신고해서 뭐 이렇게 신고 내용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외형적인 행위를 피조사자한테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한 적이 있다 또는 있다 그러면 아 있었구나 그러면은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비위가 되는구나 라고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뭐 증인들의 목격에 따를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기억이 안 나냐 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 유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 사실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제 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뭐 유사한 상황에서 또는 비슷한 말 뭐 이런 말을 한 적 없냐 물어보긴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비위 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곁가지로 이제 피해자들이 뭐 신고자들이 이렇게 했다가 불만을 토로했던 그런 중요하지 않은 잔가지들을 있냐 없냐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지 이러한 상황에서 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왜 나왔고 이런 것들 잘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누가 나한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서 이것이 폭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나는 또는 이게 성희롱으로 느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이 사회라는 게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접촉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접촉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접촉 중에서 그 접촉의 사회적 의미를 평가했을 때 이거는 법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게 법률적 의미를 판단해서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이게 위법하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1차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만을 판단을 해서 거기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의 사회적 의미는 뭐냐? 예를 들어서 몸을 만졌다. 그러면 그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를 일단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물어봐요. 그냥 뭐 어깨 부위가 닿은 적이 있나요? 어깨 부위를 만진 적이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봐요. 지나가다가 그냥 부딪힐 수도 있고 어깨에 뭐 먼지를 털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훈련할 때 복장을 잘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여기가 좀 이렇게 됐다라고 만져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의미고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 의미가 규명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가 또 법률적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럼 그게 폭행이냐, 성희롱이냐, 강제추행이냐 이런 거를 또 법률적으로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체 접촉, 어떤 행위, 신고가 들어온 행위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감찰에서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언제 누구의 어깨를 신체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감찰에서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그 비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거는 그 신고 받은 사람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비위 사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 더 판단해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진실인지 여부를 불구하고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피해자나 또는 신고자 다른 참고인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네가 만졌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만졌다고 한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거는 맞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피조사자를 불러서 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렇다고 한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적어도 한 2번 정도의 이상의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거든요. 조사 단계에서 만약 부인을 하고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전혀 안 돼요. 그 어깨에 딱 만졌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죠. 그러면은 감찰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거 나중에 뭐 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또는 뭐 검찰, 군검찰, 군사경찰, 군사법원 가서 그거를 다투면 되는 게 아니냐. 이 감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저희가 막 조사를 잘 해달라고 이렇게 막 이런 부분 얘기하고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 자기네는 사실인지 여부만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문답서만 작성할 뿐이다. 그리고 다툴 게 있으면 위원회나 어른들 가서 판단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함정입니다. 왜냐면 일단 과정이 진행이 되면요, 그만큼 소송 비용이라는 게 들어요. 변호사 비용, 법률 조언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죠. 단계마다 그 사람들을 새로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감찰에는 권한이 있어요. 감찰에서는 그거를 조사를 하면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할지 충실히 조사를 해서 이거가 과연 비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것을 어디에 의뢰를 할지를 어디에 의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 권한이 있다는 건요, 그만큼 자기가 그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충실히 조사하고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피조사자는 감찰에서 뭐 감찰 경고로 마치거나 아니면은 혐의가 없어서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종결하는 것으로 징계 의뢰를 하거나 형사 입건 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건 이러하기를 봤을 때 폭행이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적 지시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처음에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저희 사건 중에는 그 다분히 감정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떻게 그게 위반이 되는지를 적시하거나 특정조차 하지 않고 공정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징계 의뢰하겠다 이러거든요. 공정한 업무가 어떤 거죠? 공정한 업무에 대한 기준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인사평가 ABCD로 하는 데는 뭐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 A 줄 걸 B로 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징계를 의뢰한다는 위법 사실인지를 판단하는 데선 그렇게 자의적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징계는 그럴 수 있어요. 징계는 뭐 어쨌든 같은 행정처분 권한이 지휘관의 권한이니까 지휘관이 그냥 징계하겠다, 또는 징계조사에서 한번 법무부 너네가 한번 다시 조사해봐라, 면밀히 한번 따져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건들이 법무부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대부분 인사처로 넘어갑니다. 그 인사에선 조사를 하기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감찰에 의뢰를 했는데 감찰에서 그렇게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은 뭐 인사처에서 그걸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감찰 보고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기무에서 온 그런 것들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요.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위반됐는지 판단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징계 의뢰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바로 하죠. 뭐 제대로 된 출석 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도 보지 못했어요. 이미 감찰이나 다른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넘겼을 때는.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자 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형사사건에 관한 건데요. 형사사건은 민간에서는 이제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내용이 아주 경미하다 이럴 때는 원래 형사사건은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지문을 따요. 그래서 수사 경력 자료를 보존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 신원을 확보해서. 그게 되게 불리한 처분이거든요. 문제는 군사경찰에서 이제 군대에서는 군사경찰에서 일단 입건이 되면 지문을 다 따요. 거기에 대해 예외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군대에서는 안 하면 욕먹으니까 규정대로 딱 하거든요. 재량권이 상당히 축소돼 있어요. 절차상으로는. 왜냐면은 절차는 명확한 거라서 안 하면 이제 혼나니까 이제 그걸 절차를 딱딱 잘 지키는데, 원래는 이제 형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입건을 하게 되면 입건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신고가 바로 들어가면 수사기관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좀 이런 것 때문에 입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군사경찰에서 대부분 사건이 입건하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는 이제 그 수사관들이 입건 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이제 군검사나 이런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좀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거나 좀 해서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감찰에서 그거를 형사 입건을 의뢰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버려요. 일종의 고발 조치인데 다른 기관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형사 고발, 그러면은 그거를 받은 기관에서 일단 입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입건을 하고 바로 지문을 뜨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입건 권한이 군사경찰에나 군검찰에 있는 게 아니라 감찰에서 입건 권한을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결과가 도래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한 회피를 미루면서 이렇게 잘못되게 가고 있다는 게 전 사실 굉장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찰 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의뢰인들이나 상담 오시는 분 또는 이제 군에 계신 저랑 이제 아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전에 질문이나 연락을 오시면은, 감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감찰에서 항상 나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단순히 물어보고 그걸 기재만 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게 약간 어제 지침이 내려왔나 봐.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조사는 그러면서 난 정말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조사는 되게 드라이하게 하고 이제 간략하게 한단 말이에요. 재조사도 없어요.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다시 조사도 안 해요. 그러고 이제 보고서를 딱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는 감찰 조사 연락을 일단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게 단순히 민원 신고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1년 반 정도만 해도 감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경찰 민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감찰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요즘에 약간 내부적으로 절차가 좀 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가거나 뭐 마음의 편지나 뭐 이런 거를 1303 이런데 헬프콜 이런데 신고를 하면 바로 이제 지휘관을 통해서 감찰을 통해서 바로 조사가 되고, 이 감찰에서 그 조사를 다 받아요. 뭐 성희롱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사건을 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최근 한 1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감찰에서 마치 사건을 배당하는 부서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무참모로 있을 때는 그 사단에 이제 사건이 들어오거나 사단 예하에 있는 어떤 부대에서 이제 그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사단장님이 이제 법무참모랑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무부에서 형사 입건을 할 거냐, 군검찰에서 아니면은 이제 징계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단순한 조치로 할 거냐, 이런 어쨌든 법무참모도 사단장님의 그 직속 그 법무에 관한 이제 참모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 그 법무참모 아래 예전에는 그 보통검찰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게 군검찰이 6분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 사단이나 군단에 소속이 되지 않고 6분 통합으로 바뀌면서 이제 지역검찰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 입건에 관한 권한이 이제 법무참모나 이런 사단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기능으로 이제 돼버린 거죠. 뭐 그래서 그게 약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수정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법무참모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군단에도 있고. 그걸 얼마든지 이제 그냥 그래서 그 좀 조금 더 법률적으로 판단을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참모나 그런 법무 기능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조사를 일단 무조건 시키고 그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 조사를 한 이제 자기네들은 그냥 사실 여부만 판단한다고 이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책임을 지는 감찰에서 사실상 이 사건을 다 배당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감찰이 컨트롤 타워가 된 거예요. 저희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을 때는 그 루트는 되게 넓을 수 있어요. 뭐 사단장님이 가지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누가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마음의 편지를 썼을 수도 있고, 메일을 보냈을 수도 있고, 뭐 국방 헬프콜에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송구충 상담관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게 비사실이 신고가 들어갔을 수가 있는데, 어떤 절차, 그 원인이 어떻게 되든 다 감찰에서 조사를 해서 감찰에서 그 모든 사건을 뿌리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 그 감찰 이런 사실적인 측면에서 감찰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런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감찰 조사를 하는 조사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적인 전문도에 대한 그 직업 훈련이 좀 면밀하게 이루어지기는 해야 돼요. 조사는 어떻게 하고, 조사할 때는 뭐 어떤 뭐 이런 징계 요건에 대해서 법무관을 교육하듯이 이런 징계 요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고, 이런 판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할 때는 이런 점을 면밀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한 군인들이 많이 양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1년 사이에 제가 느끼는 그런 변화고요. 예전에는 이제 일단 감찰 조사하고 나서 받고 오면 그 다음에 조서를 받아서 이제 뭐 군사경찰이나 법무부로 갔을 때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다투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한 단계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얘기하던 때는 이제 감찰 조사가 좀 의미를 중요하게 가질 때는 보직해임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감찰 조사가 좀 유의미하게 좀 파워를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조직 개편하고 좀 연관이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옛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찰 조사를 일단 전화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 징계든 뭐든 꼭 변호인 상담 받으시고 조력을 받으셔야 되고, 진술을 하실 때 중요하게 다퉈야 될 부분들, 소명해야 될 부분 정리하고 가서 다퉈야 됩니다. 근데 사실 감찰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처럼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징계 절차에서는 뭐 조사를 받을 때 안 알려주지만, 조사를 받은 다음에는 어쨌든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한번 마지막 판단을 구하기 전에 혐의 사실이 뭔지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는데, 감찰 조사는 감찰 조사 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뭐 위원회 같은 거 열리기도 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갑자기 보고서를 써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징계랑은 좀 더 그 권리의 침해가 한 단계 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다툴 수 있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나중에 이거는 행정소송 크게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점은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감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면 조사를 받으실 때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고, 조사받을 때 꼭 동석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 사실이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다툴 수 없이 보고서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혐의 사실을 알려주는 즉시 그때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여기서 다퉈야 되는 게 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변호사가 즉석에서 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요. 이미 얘기를 해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고 그건 조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꼭 감찰 연락을 받으시면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꼭 변호인의 동행하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구두로 바로 변론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찰에 대한 조사,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언제나 법무법인 도은입니다.